남부신학원 우리 사도행전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팜플렛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그 강의록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특별히 더 크게 시야를 열어서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를 오늘 다룹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집중하며 살피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를 살피면서 주전 4세기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주 1세기 원시기독교의 역사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시죠. 강의록을 보면 표가 있습니다. 분열왕국과 포로시대, 주전 732년에서 539년까지 이것을 우리가 분열왕국과 포로시대로 구별합니다. 거기 한번 써보십시오. 주전 732년에서 539년. 또 다음 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포로귀환과 헬라 시대로 진행됩니다. 주전 539년에서 63년까지. 또 그 너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로마 시대죠. 주전 63년에서 주 135년까지. 자, 이 시기가 우리가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그 신구약 중간기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는데 그 모든 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작업들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지만 그리고 로마 제국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펼쳐질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작업을 해놓았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의 생존책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생존책은 두 가지였어요. 기억해 봅시다. 하나는 정체성 유지예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글자 신앙이에요. 글자 신앙의 바탕을 둔 여호와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이게 정체성 유지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중 언어입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언어를, 하나는 생존 언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 하나는 신앙 언어, 바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신앙 언어,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글자를 토대로, 글자 신앙의 바탕을 둔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우리가 짚고 다루었습니까? 당대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였죠? 98에서 99%예요.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글자로 된 어떤 성경을 읽음으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진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 일단 제국의 세계 경영을 한번 살펴보죠. 분열왕국과 포로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주전 732년에서 539년까지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구약에 해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는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것은 구약이 기록될 때의 제국들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732년에서 609년까지 써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쥐찜 레벤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공간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732년에 일어나서 609년에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09년에 일어나서 538년에 망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538년에 일어나서 주전 331년까지 꽤 길게 갑니다. 한번 잡아내 봅시다. 자, 아수르 제국의 세계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아수르 제국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제국을 일으키는 놀라운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제국은 아주 놀라운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조직과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게 바로 이 바벨론의 군대죠. 갈대아 군대라고 칭해지는 이 강력한 육군, 이 바벨론 제국을 확장시켰던.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세계 경영의 키워드는 조직이었다.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 경영의 키워드는 포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아수르 제국 그 밑에 안주하지 않았다, 움직였다. 바벨론 제국 그 밑에 조직, 그리고 특별히 갈대아 군대, 강력한 육군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은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정책이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아수르 제국도 금방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금방 망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포용 정책에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중요한 이유는 이 포용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가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거기 써 있죠. 하스몬 왕조.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에서 142년까지. 자, 하스몬 왕조는 주전 142년에서 63년까지.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벌여서 주권을 확보한 왕조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마카비 가문이 이 혁명을 주도하죠. 마띠아 사제 가문이 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보죠. 자, 헬라 제국의 제국 경영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거기 한번 써봅시다.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와 문화다. 자, 로마 시대로 가면 로마는 주전 63년에서 주 135년.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이 기록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에서 주 133년까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신약에 해당하겠죠. 자, 로마 제국의 경영의 키워드는 헬라의 문화를 일단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문화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그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용된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수용되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제국의 판도를 넓힐 수 있는 비책을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헬라의 문화에 바로 제도 그리고 길. 자, 로마 제국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헬라의 문화, 제도, 그리고 길. 제도는 특별히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법치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이런 제국의 경영의 키워드를 가지고 갑니다. 로마 제국 옆에 제가 유대 문헌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 문헌 이 시기를 우리가 미시나 시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율법에 대한 주석서들이 또 구약에 대한 주석서들이 랍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강의로 팜플렛을 바로 보시면서 자,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그리고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좀 어색하기도 하시죠? 그래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 넓어질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헬레니즘의 이상을 가르쳤고 알렉산더는 이를 세계화시켜서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 누구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헬레니즘의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의 세계화, 헬라 문명의 세계화를 그 이상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제가 밑줄 쳐넣었죠. 헬라 문화의 토착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헬라 문화의 토착화 정책은 세 가지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바로 헬라어의 확산. 이걸 기억하면서 자,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거기 제가 그 강의록을 보면 주전 3세기 톨레미 왕조 때 바로 이 70인령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최초죠. 이 동양의 종교였던 유대 종교의 경전이 서양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근데 톨레미 왕조가 아니 왜 미쳤다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겠는가? 왜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명의 세계화. 헬라 문명의 세계화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라버의 확산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 또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경외자. 아니 이방인들인데 로마인이고 헬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자.
하나님 경외자, 할례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의 사상에 경도되어진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였던 자들. 근데 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70인역, 렉스. 기억나시죠? 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읽고 이들이 이 유대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어떤 전반적인 선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경외자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명의 세계화라는 이상,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선두, 삼두마차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선두에 있었던 바로 헬라어의 확산, 그 헬라어의 확산을 위해서 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유대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을 70명이, 정확히 72명이 번역했지만 70명이 번역했다.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의 확산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써보시죠. 헬라 도시화. 헬라 도시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헬라 도시화. 그것은 공동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판도에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다소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왜 다소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죠? 바로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행전, 후반부는 바울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소 시민,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게는 50만에서 100만까지, 어떤 학자는 100만 명까지 추정하는데 그건 좀 제 생각에는 과도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적어도 5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전 세계 70여 개의 헬라 도시가 만들어지고, 자, 이 헬라 도시들은 그대로 바로 헬라어가 통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바울은 그냥 막 선교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도시를 먼저 가죠. 도시를 먼저 가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시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가고 거긴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의 회당이 바울 선교의 첫 번째 중요한 전략 지점이었다. 그래서 바울 선교의 핵심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확산, 그리고 헬라 도시화. 그래서 헬라어의 확산은 공용어, 헬라 도시화는 공동문화. 세 번째는 거기 그렇게 한번 써보시죠.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 이것은 정신세계 통일. 그러니까 엄청난 걸 꿈꿨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을 받아들여서 헬라 문명의 세계화. 세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헬라어의 확산, 헬라 도시화, 그리고 혼혈 정책. 헬라어의 확산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용어. 지금의 영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게 헬라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헬라 도시화. 특별히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울 선교의 다 거점이 되었다. 바울은 도시를 선교했고,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회당을 선교했고,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자를 선교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나아갔다. 세 번째는 이 헬라 문명의 혼혈 정책이 있었는데 이건 정신세계 통일. 이 세계 헬라 문명화라는 이 이상을 알렉산더 사후의 제국들이 분열됩니다. 보통 크게는 세 개로 분열됩니다. 거기 줄친 곳 한번 써보시죠. 첫 번째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에 의해서 안티고노스 왕조, 그리고 마게도니아라고 쓰시고, 또 톨레미 왕조, 이집트 리비아라고 쓰시고, 셀유시드 왕조, 시리아와 페르시아라고 쓰시고, 저를 보세요. 안티고노스 왕조, 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루시드 왕조. 가장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왕조는 바로 셀루시드 왕조다.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정복 왕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의 셀루시드, 그리고 로마, 이게 고대 근동, 레반트 지역을 다스렸던 이 어떤 정치 세력들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나가봅시다. 헬라 문명의 세계화예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이 헬라 문명의 세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기가 막혀요. 일단 이들이 토착화를 합니다. 특별히 헬라의 종교와 헬라 제국이 정복한 그 토착 종교, 그것을 일단 조화시켜요. 이때의 세계관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렇죠?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신과 정복한 토착민들의 종교를 혼혈시킵니다. 이렇게 혼혈시키는데, 조합은 이렇게 같아요. 일단 그 토착 종교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두 번째가 무섭죠. 그 토착 종교에서의 신계급 순서를 바로 헬라 종교의 신계급 순서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팔레스틴 안에서도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라 문명의 전파의 천병 역할을 한 게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게 바울의 출생지 다소,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70인역이 번역되었고, 이것은 복음의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강의록의 별표를 5개를 치세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요 수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인의 헬라어. 써봅시다. 코인의 헬라어.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도로와 제도. 그렇게 써보세요.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도 이 고대 헬라어는 굉장히 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헬라어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헬라어예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가 퍼졌습니다. 또 로마의 도로망과 행정체계, 이게 왜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느냐? 일단 알렉산드리아에 퍼졌던 이 코인의 헬라어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였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 복음의 이 복음의 메시지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언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어의 문제가 해결돼요.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온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오순절 사건이죠.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가 겹치는 이 시기에 헬라 문명이 팔레스타인에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심지어 빌립이라는, 이게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이것은 헬라 문화가 광범위하게 침투되어져 있음을 이 고대 근동에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반발이 있게 마련이죠. 바로 헬라화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유대의 대중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 유명한 마카비 투쟁이에요. 자, 마카비 투쟁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팔레스틴에서 이 헬라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게 마카비 항쟁이에요. 특별히 셀류시드의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악랄하게 헬라화를 추진했습니다. 특별히 가혹한 이 헬라화에 막 돼지고기를 먹이고 이런 것에 반발하여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요. 자, 하시딤 운동.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 하시딤 운동이 벌어진다. 거기에 하시딤이라고 쓰시고, 자, 이 하시딤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보가 흘러가서 바리새인들까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 아마레츠, 유대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것인가를 놓고 4개의 지도자 그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 파, 두 번째는 바리새파, 세 번째는 무장항쟁파인 젤롯 파, 또 한 가지는 에세네 파.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하시딤 운동은 바리새파와 직결되어진 겁니다. 셀류시드 안티오쿠스 4세가 가혹한 헬라어를 시작하자 특별히 마띠아, 거기 마띠아라는 이 제사장 가문이 들고 일어납니다. 마띠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아들이 마카비인데요. 이 마띠아가 항쟁하다 죽자 이 세 번째 아들 마카비가 이 셀류키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항쟁의 중심에 서는데 놀라운 뛰어난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시리아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제우스 제의를 철거하고 주전 164년 레인들의 희생 제의를 다시금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카비 이후에 그의 막내 동생이었던 시몬은 대제사장이 되고 특별히 주전 142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면제까지 받게 되므로 사실은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번 하스모니아 왕조의 계보, 자, 제가 한번 써놨는데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요한 실카누스, 아리스토볼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실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볼 2세의 권력 다툼. 자, 실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볼 2세의 권력 다툼에는 밑줄 치시고, 자, 실카누스 2세의 폼페이우스 로마 황제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실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볼 2세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이때에 안티파터,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실카누스 2세를 도와요. 그래서 실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볼 2세의 권력 다툼 가운데 가장 큰 이권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파터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시몬 때는 세금이 면제되고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써놓으세요. 시몬, 세금 면제, 연호 사용. 그리고 요한 실카누스,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마리아를 정복해요. 사마리아 정복. 아리스토텔 1세 거기 그렇게 써놓으세요. 갈릴리 정복. 알렉산더 얀네우스 서부 해안 정벌. 정복은 좀 어려웠지만 정벌을 합니다. 서부 해안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죠. 그렇죠? 서부 해안을 정벌해서 군사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유대 민족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 하스모니아 왕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얀네우스의 맏아들 힐카누스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의 동생 아리스토텔 2세가 왕위를 또 빼앗아요. 근데 또 힐카누스 2세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의 도움을 받아서 아리스토텔 2세와 정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터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폼페이우스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성소를 짓밟습니다. 이게 주전 63년에 일어납니다. 이 폼페이우스의 신성 모독은 솔로몬의 이 시편이라는 외경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침공을 도와준 대가로 바로 힐카누스 2세에게 바로 대제사장직을 주고 결국 이 독립왕국은 로마 제국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한 유다의 히랍화가 헬라화가 가속화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팔레스틴에 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황제가 친히 와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가?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한번 지도를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일단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접점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여기에는 도로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군사도로, 하나는 왕해도로 아니면 해안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상업도로. 자, 도로는 뭐라고요? 세금, 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반역의 기밀은 이 애굽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재빨리 군사를 이동시켜서 이 반란을